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그리고 함께 20년째 모시고 계시는 시어머니가 계십니다. 제가 20년 동안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이유와 어떻게 20년 동안 마찰 없이 살아올 수 있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니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가 제 인생의 동반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너무 소중하고 사랑하는 우리 시어머니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업가로 사업을 하시는데 꽤 성공적이었습니다. 저는 3남매 중에서 막내였고 위로는 오빠 둘이 계셨습니다. 막내딸로서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오빠들의 관심도 많이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모자람 없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뒷받침을 잘 해주시는 아버지도 있고 든든한 오빠들도 있었지요. 다정하고 사랑만 가득 주시는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마음에 뭐 하나 허전함이 없이 잘 컸습니다. 특히 저는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컸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미숙아로 태어났거든요. 10달 온전히 품어져 있던 게 아니라 34주 정도 태어나서 병원에서 한참을 있었답니다. 그 때문인지 어머니가 저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또한 일찍 태어난 탓인지 몰라도 어렸을 때 잔병이 많았거든요. 또래보다 왜소하고 허약했던 저라서 더욱 어머니가 저에게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아파서 입원을 할 때면 눈물을 보이시며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도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강해졌다 했어요. 아직도 오빠들이 다 기억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제가 유치원을 처음 다닐 때 어머니 다리를 붙잡고 가지 않는다고 울며 난리를 쳤다는 겁니다. 제가 기억이 아예 없다는 말이에요. 꼬박 한 달을 그렇게 울면서 다녔다가 어떤 날은 울다가 아예 다니지 않았다고 해요. 유치원을 다 끝내고 어머니를 보면 항상 우는 게 당시 어머니를 몹시 그리워했다고 하네요. 그 사건은 기억이 전혀 나지 않지만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어머니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빠들은 남자니까 말로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전 그런 걸 말하기는 하나요. 대화하면서 알아듣는 친구들과 오빠들. 글이 있을 때 말을 거칠게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정말 싫었지만 어머니는 항상 상냥하셨고 한 번도 화내시지 않으시며 말씀도 너무 예쁘게 해주셨기에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쁘고 상냥한 엄마가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고 그런 엄마의 존재를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을 만큼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런 이유로 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어머니와의 이별은 더 큰 슬픔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국민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바쁘셨습니다. 주말에도 대부분 출근하시고 평일에는 얼굴을 보지 못하는 날도 더 많았지만 그런데 이번 방학에 드디어 시간을 내주셔서 2박 3일 동안 짧은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차에 저희 5명이 함께 갔습니다. 시구가 올라탔고 신나게 여행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근교에 있는 계곡이었으며 3일 동안 신나게 물놀이를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내비게이션 같은 것도 없고 대지도를 보고 다녔잖아요. 아버지가 매일매일 운전을 하면서 사고 한 번도 내지 않는 최고의 드라이버셨지만 아무래도 초행길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수석에서 지도를 보고 길을 찾으시고 모르겠다 싶으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돌고 돌아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를 꼬박 5시간을 걸려서 갔었네요. 아무튼 그렇게 도착한 계곡에서의 3일은 정말 최고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각자 패턴 몸을 바로 계곡에 던졌습니다. 저를 어린 적에 튜브에 태워서 유혹했던 것처럼요. 오빠들과 함께 다니며 정말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우리는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갓비 산소고기를 다 태워 먹다가 어머니께서 아버지에게 잔소리를 하셨지만 그것조차도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오빠들과 뛰어놀며 과자를 먹었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계곡물에 들어가 돗자리에 앉아 닭백숙을 먹었어요. 계곡물에 담겨있던 수박도 쪼개 먹고 모기에게 열방을 넘게 물려도 정말 최고의 방학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초등학생의 방학이 이렇게 즐거운 거구나 느꼈습니다. 마지막 날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차에 올라탔습니다.
내년 여름방학에 또 오기를 약속하며 차를 타고 집에 가는 긴 여정이 시작될 것이라 생각했어요.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눈이 번쩍 떠서 아스팔트 위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온몸이 아파와서 팔이 너무 아프더군요. 고개를 돌려서 상황을 살폈더니 제가 꿈을 꾸는 것일까 했지만 정말 죽을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주위를 둘러보니 아버지의 검정색 차가 뒤집혀 있고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차 안에는 엄마가 보였습니다. 그 후 다시 눈을 감은 것 같아요. 아마 그때 기절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놀라고 아파서 정신을 차리려고 했더니 다시 눈을 뜨니 제가 병원에 있었습니다. 한쪽 팔에 붕대를 갠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승희야, 괜찮아? 정신 차린 듯이 아버지 얼굴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야 알았어. 나는 꿈을 꾼 게 아니라는 걸 사고 난 지 이틀 만에 깼다. 양쪽 팔이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져 갈 때 옆구리엔 피임이 있었던 게 아니라 손목에 조금 상처만 났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어. 정말 다행이라고, 하늘이 도와주셨다고 말씀하셨어. 아버지는 한 팔과 머리를 조금 다쳤을 뿐이었어. 큰 오빠는 중합니다. 수술을 받아야 했어. 다행히도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회복도 빨랐어. 작은 오빠는 다리를 다치고 수술을 받아 깁스를 오래 해야 했어. 제가 얘기할 때는 그냥 계속 엄마만 언급하고 아버지는 제 어머니가 깨어나지 못한 상황을 설명하길래 일단 엄마를 찾았습니다. 의식이 없는 어머니 앞에서 눈물 흘리며 엄마라고 계속 소리쳤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저의 충격적인 상태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 어머니는 병원에서 3달간 치료를 받으며 2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숨을 거두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상황은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고 만 것이었으며 결국 우리 형제들도 크게 힘들었습니다. 슬픔에 빠져 있었고 아버지가 짊어져야 할 무게는 상당했습니다. 저희 3남매는 더 이상 어머니의 손길을 받지 못했습니다. 단정한 차림새도 야무진 숙제도 다 옛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를 챙기느라 일본 일초를 바쁘게 뛰어다니셨습니다. 일하랴 살림하랴 육아하랴. 이 밤에 아버지가 혼자 술을 마시는 뒷모습이 어른이 되어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고 외로우셨죠. 그래도 이런 아버지의 노력 덕분에 제 상황은 점차 나아졌습니다. 꾸준히 재활을 받으러 다녔거든요. 사고에 대한 충격,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떨쳐내는 데는 2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10살이 되고서야 다시 입을 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점점. 이제는 제자리를 찾은 후 오빠들은 더욱 의젓해졌습니다. 이것은 적응한 결과였어요. 하지만 내 마음 한켠에는 언제나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집에는 여자가 오로지 저 혼자였기에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가 없는 것만으로도 슬픈데 내 마음을 공감해줄 만한 여자가 없다는 것 역시 슬펐습니다. 사춘기 시절을 묵묵히 혼자 이겨내야 했고 사귀는 물론 제 변화나 마음에 관해 궁금증을 풀어줄 상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어머니 그리움 속에 있는 어떠한 결핍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곧바로 취직했습니다. 아버지 회사를 다니면서 공무원 준비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낙하산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서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면 회원팀에서 전화상담 업무를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했습니다. 정규직도 아니고 계약직도 아니라 아르바이트로서 활동했습니다. 이를 위해 학원비나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아버지는 나 스스로 돈을 벌기를 바랐고 그래서 아버지의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따로 월급을 주시는 것이 아닌 회사에서 정확히 시간을 체크하고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일을 한 후에는 학원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공무원이 되기를 꿈꾸었고 나이가 많이 드는 오빠들은 대학을 다니고 먼저 현실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큰 오빠는 회사에 입사했고 작은 오빠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빠들을 보면서 세상 살기가 쉽지 않구나 생각했습니다. 철밥통에는 공무원이 최고라는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이 나면서 공무원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20살 때부터 3년을 공부했습니다. 솔직히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와 오빠도 공무원이 되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5년을 생각했지만 3년 만에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 후에는 시청에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업무는 저에게 잘 어울렸습니다. 매일 비슷한 업무, 특별할 것이 없는 일상, 안정적인 환경, 그리고 안정적인 급여는 심드렁하고 심심하고 하지만 저에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잔잔한 성격과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경우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시청에서 공공기관 근무를 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시청에서 공무를 하면 한 자리를 잡은 후 가만히 있거든요. 솔직히 업무를 분담할 수도 없고 기껏해야 청소나 보조 업무를 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편히 쉬어온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러나 그 사람은 특이했습니다. 먼저 나서서 도울 일이 없냐고 물어보러 다니고 시청에 오시는 어르신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을 안내도 해주시곤 했죠. 한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고 항상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홍길동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진정으로 특별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게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라는 것을요. 그 사람과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하루는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은 날이었어요.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몸살이 나려고 하는지 메스껍고 어지럽고 열도 있고 온몸이 시더라고요. 오전 내내 컨디션이 좋지 않았지만 참고 일을 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고 도저히 밥을 먹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책상 한쪽에 엎드려서 눈을 붙였어요. 30분 정도 잤는지 잠에서 깨보니 어느새 다른 직원들이 하나 둘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저도 제 자리로 가려고 하는데 어깨에 야른 잠바가 둘러져 있었어요. 잠바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공예공매를 하는 사람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엎드려 있던 책상에 감기약과 쌍화탕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뜨거운 내 얼굴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우리는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해 천천히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둘은 헤어질 수 없는 커플이 되었습니다. 남자는 사랑이 참 많은 사람이었고 사랑을 주는 법과 받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자친구를 보면서 기묘하면서도 부러웠습니다. 나는 아내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 사랑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멈춰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각자의 마음을 보살핌에 바빴고 어렸을 때 제가 받아야 할 사랑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가족들은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만난 지 2년 정도가 되었을 때 남자친구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 또한 굉장히 의외의 이야기였어요. 남자친구는 누나가 한 명 있다고 했고 부모님과 친할머니, 아지한테 사는 집에서 태어나서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머릿속에 박혀서 지워지지 않은 생각이 있었대요. 그건 바로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한 생각이었어요. 어머님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녀의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매일 할머니로부터 구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잔소리를 듣고 매우 어려워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그녀에게 알려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그의 어린 시절 때 모든 것이 느렸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걸음이 느리고 말도 느리고 몸도 작았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구박당한 것은 제일 어른의 자손이 아닌 둘째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친할머니는 그를 외워놨고 아들은 무엇도 잘하지 못한다며 비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남자친구보다 큰 체격을 가진 누나도 있었지만 결국 들어온 남자아이는 작고 약하며 느린 아이였기 때문에 친할머니는 누나보다 그를 더 좋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나는 야무지고 공부도 잘해서 누나만 예뻐하고 칭찬받았다. 항상 어머니와 남자친구를 멸시하고 그러더니 남자친구가 중학생이었을 때 남자친구의 누나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친할머니가 돌아가셨고 1년 뒤에 사고로 아버지까지 돌아가셨다. 그때부터 남자친구의 누나는 완전히 나가기 시작하고 공부를 하지 않고 매일 노는 일이 많아졌다고 한다.
어머니는 혼자서 돈을 벌고 집안일을 하며 누나를 돌봐야 했는데 정말로 많이 힘들었다고 했다.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정말 의외했다. 남자친구는 누가 봐도 사랑을 많이 받고자 하는 사람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아픔이 있는 줄 몰랐다. 사랑만 받고자 하는 사람 같다고 한다. 안녕하세요. 올바른 문법 구조로 다시 작성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사랑을 많이 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많이 속상했는데 지금은 전혀 마음에 걸리는 게 없어요. 지금은 어머니랑 누나는 어떤가요? 어머니는 여전히 열심히 일하시고 누나는 결혼해서 지금은 조금 더 정신이 차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욕심 많은 성격은 여전하지만 그런 아픔을 견디고 일어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저와 진심으로 대해줬어요. 흔들려도 저를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줘서 좋았어요. 이러한 도움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남자와 함께 평생을 보내기로 했어요. 서로의 가족에게 인사를 해야겠어요. 약속한 날, 남자친구가 대단히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제 오빠만 둘이라서 그는 아마도 긴장한 게겠지요. 그런 긴장은 저희 오빠들과 아버지에게도 똑같이 해당되었습니다. 당시 작은 오빠는 결혼을 아직 하지 않았고 큰 오빠만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라는 막내는 먼저 결혼할 줄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 소개를 하겠다고 말했을 때 너무 놀라고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모두가 정장을 입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남자친구는 목수로 일하고 있어서 항상 편한 옷차림으로 다녔는데 그날만은 어색한 정장을 입었습니다. 사실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제 오빠들의 성격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막내 여동생을 지켜주려고 까다롭게 다가오는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첫 만남은 없었습니다.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오빠들이 남자친구를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기분이 좋으셨는지 얼큰하게 취할 정도로 술을 드셨지요. 성공적인 만남을 끝낸 후 이번에는 긴장해야 할 사람은 저였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누나, 특히 누나가 어떤 분일지 대충 들어서 그런지 더 긴장되더라고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 남자친구의 누나인 신우, 그리고 시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와, 그런데 신우가 생각보다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빠들은 뭐 하는 사람인데 집안은 좀 살고 사는 동네가 어디야? 자가, 저는 그런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너무 충격적이라고 엄연히 따지자면 저는 그 사람과 처음 보는 사이인데요.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고민해볼 만큼 신우에게는 어른이 되어도 사고만 치며 돈을 펑펑 쓰며 노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망설임 없이 저와 제 집안의 경제적 상황을 묻는 것은 말문이 막혀버릴 정도로 놀랍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남자친구가 제지를 해도 신우는 콧방귀를 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불과 10살이 많고 돈을 펑펑 쓰는 습관이 있던 신우는 어느 날 심해부를 만났고 심해부 집이 잘 산다는 것을 알게 되어 쫓아다니다가 결국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아이까지 낳고 잘 사는데 심해부는 결국 돈이 전부인 사람으로서 신우와 별다를 바 없었습니다. 신우와 심해부를 비교하면서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마음도 들 정도입니다. 별로인 척했지만 제 시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처음 만났을 때 머릿속에는 제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외모는 닮은 부분이 없었지만 흘러나오는 느낌과 분위기가 묘하게 닮아 계셨습니다. 억양과 손짓까지도 비슷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끌렸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신우와는 다르게 굉장히 친절하시고 상냥한 분이었습니다. 남자친구와의 성격과도 비슷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마음을 기댈 가족, 그것도 여자 가족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신우가 뭘 해도 무시하고 자랑을 하고 하는 행동이 있었지만 결국 저희 결혼은 이루어졌습니다. 신우에게는 명품 가방을 하나 사드렸습니다. 해줘야 한다는 한복을 한 벌 맞춰서 사달라니 예단이 어쩌고 그런 말은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어머니 이도 신우 말은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고 남자친구도 결혼 준비하는 동안 몇 번이나 신우한테 전화해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누나, 진짜 그만 좀 해. 피 섞였다고. 다 누나야.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힘들어. 누나, 뭐 잘났다고. 뭘 그렇게 밝히고 뭘 그렇게 따지는데. 누나, 어릴 때 사고치고 달려갔다고 막 라인시했던 거 매형이 다 알아. 내가 말해줄까? 누나 결혼할 때 나한테 뭐 하나라도 해준 거 있어? 아니잖아. 애초에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았고 지금도 아무것도 안 바라니까. 누나도 우리한테 뭐 바라지 마 제발. 욕심 좀 버리고 살아라. 이런 전화를 받을 때면 신우가 잠시 생각해. 끼깅하는 듯했지만 그것도 잠깐이었다. 친구가 몰래 전화해서 감나라, 되나라 하기 바빴죠. 어쨌든 우니까 앞에서는 내내 하기만 했습니다. 그게 편한 것 같더라고요. 여차저차 우리의 결혼은 잘 올리게 되었고 비로소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임신한 것이었습니다. 속이 이상하리만큼 울렁거려서 퇴근길에 약국에 들러 임신 테스트기를 샀고 그로써 임신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은 복지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일했던 시청은 사람들이 참 좋았죠. 임신 중기까지 일을 할 수 있었지만 더 이상은 힘들고 눈치도 보여서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제 푹 쉬고 여보라고요. 바느질을 좋아하면서 태교도 하고 돈은 내가 열심히 벌게 되어요. 여보와 우리 아기를 위해 내가 열심히 살 거예요. 남편은 아주 성실하게 자기가 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만큼이나 든든한 사람이 한 분 더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시어머니이신데 시어머니는 제가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는 것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어요. 어떻게 엄마 없이 컸냐? 엄청 딱해 하셨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저를 정말 많이 챙겨주셨어요. 임신하고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오셔서 반찬을 냉장고에 가득 채워주셨어요. 또 배가 나오면 옷들이 잘 안 맞을 거라며 집에서 편하니까 임산부용 원피스를 잠옷 대신 사주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기억해 두셨다가 사주신 것도 있었고요. 제가 특이하게 임신 중기부터 입마개가 심하게 왔거든요. 일을 그만두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입마개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하루 종일 한 끼도 못 먹은 날도 있었고 심지어는 물도 못 먹은 날도 있었으며 모든 냄새가 다 싫어서 손수건을 얼굴에 둘러 누워있던 날이 하루 이틀이나 되었습니다.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집안일을 못하니까 남편이 대신해주긴 했지만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게도 시어머니가 오셔서 집안일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저 정말 눈앞이 노랗게 보일 정도로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오셔서 청소 다 해주시고 밀린 빨래까지 다 해주시고 진짜 너무 죄송한데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입도 좀 괜찮아지면 제가 어머니 댁 가서 집안일 도울게요. 정말 감사하고 죄송해요. 아휴, 됐다가 그거 고생스러운 거 모르는 애미도 있다냐. 나도 2번 다 입덧 때문에 아주 고생을 했었어. 얘 낳는 날까지 밥 한 끼 제대로 먹은 기억이 없네.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줄게. 간호는 내 몸만 신경 써. 시어머니는 가실 때까지 엉덩이 한 번 못 붙이시고 집안일만 하시다가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 아기 낳는 날까지 입덧에서 고생하다가 출산을 하였습니다. 남편과 똑 닮은 귀여운 아들이 탄생했습니다. 아들을 낳은 그날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눈물을 보이시면서 너무 고생을 했다고 대견스러워하셔서 안아주셨습니다. 아이는 강아지처럼 털이 보슬보슬하고 굳은 살 하나 없는 발바닥, 그리고 후불면 날아갈 것 같은 가느다란 머리카락까지 가졌는데 입덧으로 인해 언제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귀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고소한 뻥튀기 냄새 같은 아기 냄새에 황홀하게 빠져들던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가 막 돌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한적한 주말, 아기가 한 발 두 발씩 걷는 모습을 남편과 함께 지켜보며 벅찰 만큼의 행복을 느꼈던 그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남편이 걸려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곧 얼굴이 창백해지며 흥결한 채로 전화기를 땅으로 떨어뜨렸어요. 왜 그러세요? 어떤 전화인가요? 어머니께서 사고를 당하셨다는 비극적인 소식이었어요. 어머니께서 택시를 타고 계시던 중 시내버스와 충돌하였다는 사고였습니다. 여러 명이 다치고 죽었고 버스 운전사는 사고 현장에서 목숨을 잃으셨고 버스 승객과 택시 기사뿐만 아니라 일부 시민까지 다치고 숨지셨습니다. 어머니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로부터 전화가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기를 안고 남편과 함께 어머니가 있던 병원으로 즉시 달려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한 후 시어머니는 보기도 못한 채로 수술실도 보내야만 했습니다. 사고가 정말 크게 난 듯했습니다. 처참한 응급실 상황에서 저는 아이에게 눈을 가리고 병원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가슴이 벌렁벌렁 뛰었습니다. 곧이어 남편이 나와서 공중전화를 통해 신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우가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누나, 어머니가 사고를 당했어요. 사고가 심각해 의사 말로는 상황이 좋지 않대요. 누나도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급한 일이 있어? 엄마, 돌아가셨다는 대통령 꿈을 생각해봐줘. 그러나 제 동창들과 여행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긴 해요. 오늘은 좀 힘들 거예요. 남해까지 가야 하는 일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있는 덕분에 괜찮을 거예요. 아니요. 내가 있다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전화할게요. 지금은 수술을 받으시는 중이시죠? 맞아요. 옆에서 듣고 있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 건지 궁금했어요. 지금 남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남매 집에 놀러 가야 해서 못 올 거라고 해요. 어머니께서 큰 사고를 당하셨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당황한 것 같았고 그렇게 자기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시어머니의 수술은 오래 걸렸어요. 1시간이나 긴 시간 동안 수술을 받으셨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중환자실에 있어요. 계셔야 했습니다. 산소 호흡기까지 끼었고 머리 위로 무슨 기계가 있었네 5개 있었고 다리도 팔도 성한 곳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진짜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의식도 없는 시어머니 손을 꼭 붙잡고 매일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시어머니는 꼬박 2주를 중환자실에 있으셨습니다. 그동안 수술을 한 차례 더 받으셨고 정말 지옥 같은 하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어머니가 생사를 오가는데 그 딸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저희 신우는 딱 한 번 병원에 왔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시어머니의 상태를 목격했습니다. 상태에 놀라지는 듯 하더라도 하면서 하는 말이 어머, 어떻게 해? 나는 못 보겠다. 무서워서 못 보겠어 하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진짜 기가 찼더라고요. 자기의 엄마를 보고 무섭다니 이게 진짜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대리 없는 심에 부은 그런 신호를 달라더니 둘이 그냥 가버리더군요. 애초에 뭘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3번의 수술 끝에 일반 병실로 올라가실 수 있으셨습니다. 의사가 이건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가망이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저 포기하지 않고 버텨준 시어머니께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보름 만에 격려를 받으신 시어머니는 의식을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회복은 아닙니다. 앞으로 더 많은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리와 팔뼈 거의 삐었고 갈비뼈도 부러져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 결과 병원비가 계속해서 부담이 되었습니다. 한 번의 수술만으로도 몇백만 원이 들어가는 상황이었고 추가 수술이 필요한지도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비가 몇천만 원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우리 상황에서는 감당이 불가능했습니다. 고민 끝에 부부는 신우에게 손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반반씩 부담하면 부담이 덜해질 것으로 생각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경제적 여유가 있었지만 장녀가 되어 유일한 부모인 어머니의 병원비를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호는 정말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따져달라는 게 아니고 병원비가 그만큼 나왔고 우리가 반만 내도 되는데 왜 거부하나요? 어머니를 살려야 합니다. 앞으로 몇 번의 수술이 더 필요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수술하면 살 수 있다던데. 뭐라고요? 수술하면 살 수 있다는데 너네가 그만큼 돈을 내달라 하면 의사가 하고 싶은 일만 한다는 것 아니겠어? 안 그런가? 그 돈 못 줘요. 제가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를 위해서 살릴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이 100%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수술을 하러 가겠어요? 아니면 도대체 수술을 왜 받겠어요? 딱 봐도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은데 헛돈 쓰지 말고 그 돈을 아끼세요. 그렇게 해야 옳게도 먹고 사나요? 그만한 돈은 없잖아요. 가망도 없는데 아등바등이다. 그런데 그 정도뿐이 저는 이런 사람과 더 이상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진짜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신혼여행에 가서 모든 것을 뒤집어졌어도 그래도 정신을 못 찾아 악을 쓰며 10원도 안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대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못 보겠다고요? 그럼 시어머니가 너무 억울하실 것 같았습니다. 저도 포기할 수 없었고요. 고민 끝에 저희는 차를 팔게 되었고 집담보로 대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돈이 얼마나 들었든 저는 우리 어머니를 살리겠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술을 받으셨고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을 왔다 갔다 하시며 거의 3년을 그렇게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살아 움직이기는커녕 가능성이 없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3년 뒤에 우리 어멜님은 건강하게 걸어 다니시고 밥도 드시며 말씀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건 기적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고생하신 분이세요. 하시고 누구보다 고통스러웠던 시어머니가 되실 것을 제게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건 진정한 기적이라고 말씀하시며 시어머니가 태어나신다면 날 시어머니는 꼭 안아주시며 흐르는 눈물을 말끔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아가, 우리 아가, 정말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나는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야. 정말, 정말 고마워. 끝까지 버텨주셔서 제가 더 감사해요. 어머니, 앞으로도 저가 어머니를 모실게요. 그러게 해주세요.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재활 또한 잘 이루어졌지만 예전과 같은 몸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 점이 항상 마음에 걸렸지만 시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실 수 있게 되어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빚은 여전히 쌓여 있었지만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생활은 정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아이가 지원에 들어가면서 저는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이 잘했다고 그때 또 한 번 생각했습니다. 주변을 보니 경력이 단절되어 회사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요. 솔직히 공무원도 크게 다를 건 없었지만 그래도 철밥통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려와는 달리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대출을 갚기 위해 남편과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더미에 함께 치고 시어머니가 회복하는 동안 신우는 남의 집일 듯 맞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가 호전될수록 놀라기는 하더라고요. 저에게 노력이 가상하다는 무리한 말을 뱉었고 돈 한 푼 안 주는 부녀를 상대할 가치도 못 느꼈습니다. 최대한 무시하면서 살려고 했고 시어머니 또한 이번 일에 신우한테 큰 배신감을 느끼셨고 그로부터 쭉 뒷문이 쫓아다니면서 사고 친 것들 수하고 대신 고개 숙여 사과하고 돈 물어주고 했던 게 얼만큼이나 배짱이 망덕한 건 고년 심상 나쁜 건 내가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지. 그런 불쌍한 자식 난 둔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는 셈이겠으니 너희들도 모른 척하고 살아라. 나 죽으면 장례식도 안 해도 되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폐만 끼치지 말고 살아라고 해라.
시어머니께서도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신우랑 큰 싸움이 나서 신우는 물론 저희도 시어머니께 아예 연락을 안 하고 살았죠.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시어머니께서 저와 남편에게 전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궁금해서 앉았더니 시어머니는 낮에 한 통의 전화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경호야, 내 조카가 한 명 살았던 걸 알지? 왜냐면 예전에 한 번 언급한 적이 있잖아. 젊은 나이에 돌아가셔서 어머니의 사촌 오빠의 자녀분이었어. 그분이 갑자기 얘기를 해왔어. 시어머니는 그 시대의 복을 받은 외동딸이셨다고 하셨습니다. 위로는 오빠가 한 명 있었고 아래로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둘 다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셨습니다. 외로웠던 시어머니에겐 사촌 오빠가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사촌들이 모두 4명이었는데 그 중에는 제일 어린 막내 오빠와 시어머니가 함께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친했던 사이였는데 서로 자주 만나서 놀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각자 결혼하고 살다 보니 자주 만나던 게 아니라 특별한 날에만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쪽 가족도 막내를 제외한 3분이 모두 젊은 나이에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장례식장에서 사촌 오빠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의 외동 아들의 장례식이 진행 중이었는데 그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연락이 끊겼다는 이유로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촌들이 다 사망하고 그분이 유일하게 남은 가족이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받을 수 없게 되었고 그 후에 그분이 사촌 오빠인 어르신에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잘 지내고 있냐고 묻더라고요. 한번 만나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난 주말에 어르신을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주말이 되어도 계속 불안해하셨어요. 예감이 좋지 않다며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어르신께서 저희를 부른 곳은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어르신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사촌이라고는 했지만 연세가 매우 많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어르신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고 어르신도 그런 시어머니를 보고 한참을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어르신이 시어머니에게 꺼낸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어르신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유일한 형제를 보고 싶으셨나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르신께서 하실 말씀이라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부모님, 그러니까 시어머니께서 이모와 이모 부분이 어르신에게 땅을 물려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땅이 서울교에 있는 신도시 땅이었습니다. 땅값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랐다고 하셨습니다. 그 땅을 팔긴 팔았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매일 써도 다 못 쓸 돈이라더군요. 너도 아시다시피 생일에서 가족이 하나도 없다.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마누라도 몇 년 전에 떠났고 자식도 죽어서 손주도 없고 조카들도 하나 없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다가 생각이 나서 내가 하나뿐인 아들을 잃고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살아왔다. 그래서 돌아다녔지. 그러다가 연락을 못했는데 연락이 닿아서 정말 다행이야. 너도 형제가 없어서 형제의 고마움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채 살아온 것일 텐데 그 고마움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가져가야겠어. 아휴 오빠, 몇 년 전에 큰일이 생긴 적이 있는데 생사를 몇 번이나 오갔는지 모르겠어. 내가 살 날이 길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말인데 만약 나를 따라가려면 우리 아들에게 줄 수 있을까? 내가 죽을 뻔했을 때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나 때문에 빚까지 생기게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나는 미련이 없을 거야. 어르신께서 우리 시어머니에게 땅을 주신다는 얘기를 시어머니가 어떤 이야기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글을 문법적으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저희에게 주라고 하시는 거죠. 남편과 함께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어르신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놀랍고 갑자기 땅이라니 무슨 말일까 싶더라고요. 어르신은 조만간 다시 연락하신다고 하셨고 며칠 후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상속 절차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걸 받아도 되는지 의아해했지만 저희도 빚이 적지 않았기에 마땅히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인지도 몰랐거든요.
죽을 때까지 다 써야 한다고 하셔서 솔직히 감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빚만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제기한 말은 정말 갑작스럽네요. 금액이 70억으로 확인되었고 세금을 제외하면 제가 처음에 잘못 들은 것일까 싶을 정도로 큰 돈이었습니다. 70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지요. 그런 큰 돈을 받는다는 사고가 이해되지 않았고 옆에 계신 시어머니께서는 이젠 조금 욕심내봐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갑자기 70억 자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지는 일이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상속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어머니의 사촌 오빠분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장례를 치러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모든 빚을 한꺼번에 갚을 수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빚은 이자를 모두 합하면 70억 정도 되었는데 이제는 한꺼번에 모두 해결되어 너무 다행스럽습니다.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차를 팔았거든요. 그때부터 남편이 출퇴근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후 중고차를 잘못 구매해서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다녀가게 되었죠. 저도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차를 구입하는 것을 고민했지만 아직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그냥 생각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이번에 우리 둘 다 차를 구입하라고 하셨어요. 고민하던 우리는 평생 꿈꿔온 외제차를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남편 한 대, 저 한 대요. 또한 아이의 교육비를 생각해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2방짜리 집에서 살았는데요. 우리 아이는 예전에 시어머니랑 방을 함께 사용했었어요. 그때는 중학생이 되어가는 시기도 했고, 이젠 자기 방을 가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 5개가 있는 아파트를 구매했고, 새 집을 산 다음으로는 남은 돈을 다 저금했습니다. 이자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이 나왔어요. 모든 게 갑작스러워서 현실감이 없었고, 이사를 하고 나니 집이 너무 커서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사 후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몇 년 동안 연락이 끊긴 신우가 연락을 줬어요. 무슨 일이야? 오랜만이네. 몇 년 전에 전화했었지? 우리 엄마의 사촌 오빠야. 그걸 어떻게 아시죠? 알고 보니? 어르신께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신선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우리와 함께 사는 중에 이전 집에서 사용하던 전화를 사용하지 않게 되셨다. 그러나 어르신께서 우리 신혼집의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전에는 모두가 핸드폰이 없어서 집 전화번호를 주소록에 적어 두었기 때문이죠. 결국 어르신께서 우현에게 연락을 취하셨고 시어머니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우현이 우리 집 전화번호를 알려줬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현이 당시에는 그냥 귀찮아서 그만두고 말았는데 무언가 계속 걸려 마음이 끔찍했다고 합니다. 그 전화가 계속해서 마음에 걸렸다는 이야기네요. 그 정도로 신우에게 귓속말을 해야겠어요. 상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결국 우리에게 큰 돈이 생기게 되었다고요. 느낌으로 알아차렸어요. 저는 하나도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이사 갔는지 거짓말 아니냐고 흥분해서 따져봤어요. 저희 집 주소까지 자세하게 알려줬죠. 그래서 그날 저녁 진짜로 신우랑 시부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그때부터 정말 난리 났어요. 아주 난리 정말 가관이었어요. 엄마가 어떻게 얘네만 챙겨나는 자식도 아니야. 어떻게 나한테 한 푼도 안 주냐고. 뭐 주긴 뭘 줘. 누가 뭘 줘? 내 사촌 오빠가 얘네들한테 준 돈을 나보고 뭐 어쩌라는 거니? 아니, 왜 얘네한테 주라고 하냐고? 내가 맞이잖아. 내가 첫째인데 왜 내가 첫째는 어쩌면 되고, 내가 맞으면 어쩌면 되고. 내가 자식 노릇을 뭘? 그렇게 이야기를 한 후에 왜 지금에 와서 저렇게 꺼내놓아? 야, 너희 돈이 많잖아. 그 큰 돈을 너희가 쓸 수 있겠냐고 내놓으라고 해. 당장 내놓으라고. 신우가 제정신을 잃고 고래소리를 질러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가 신우한테 물 바가지를 뿌렸어. 바로 시어머니가 그랬지? 있었죠.
이기적이면서 교활한 욕심만 가득했던 것이 너무 망쳤어. 지금 넌 내 자식도 아니니까 다시는 눈에는 뜰 필요가 없어. 예상치 못한 시어머니의 행동에 신우는 당혹스러워했어. 상황의 심각성을 느낀 시부가 신우를 데리고 나갔는데 그 후에는 연락이 오지 않았어. 시어머니는 정말로 푹푹 마신 듯한 느낌이었어. 어머니가 없는데도 잘하고 있는 저에게 시어머니는 우리 어머니처럼 보이셨습니다. 존재는 항상 따뜻하고 포근하며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니었다면 이 세상에 없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천만의 말씀, 제가 이렇게 포용력 있고 넓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건 저희 시어머니입니다. 보고 배울 점이 정말 많으신 분입니다. 앞으로도 사랑하는 시어머니와 행복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엄마,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